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그리스의 조각상을 공부하다가 시간이 끝이 났었죠. 저번 주가 아니고 월요일 날.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고요. 선생님이 이론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이집트와 그리스와 로마는 별개의 나라였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원전 BC 3000년경에 예수가 태어난 거를 영sek이라고 하면 그 전을 BC라고 하고 그 이후를 AD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영세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를 BC라고 하죠. 이집트의 미술이 아주 오랫동안부터 지속돼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이집트에 있었던 부장품들 때문이에요. 부장품은 어때요? 부장품에는 그 시기를 정해놓고 정말 사실적인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인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언제 언제다라고. 그리고 이 부장품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도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못했죠. 많이 도굴 당했지만 그리스 로마처럼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막혀 있기 때문에 무덤이 하나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그게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렇게 폐쇄적인 문화였던 것이 도움이 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폐쇄적인 피라미드 안에 미술 문화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만약에 30개의 피라미드가 있었다면 그 중에 27개는 다 도굴 당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남은 서너 개에서 나와 있는 기록을 봤을 때,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3000년경부터 쭉 이집트가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BC 332년경, 즉 BC 4세기에 이르러서 이집트가 그리스의 흡수가 돼요. 누구에 의해 흡수가 되냐고 하냐면 그리스의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 중에서도 마케도니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그리스 문화라면 여기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이 아래를 내려와요. 이집트를 내려와서 이집트를 이렇게 흡수해 버려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필리포스 1세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1세의 아내가 이집트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였어요. 물론 그 필리포스라고 하는 왕은 그 알렉산더를 낳기 위해서 결혼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원정을 떠나고 해외 이집트하고의 어떤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여기 이집트에 있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랑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나온 아이를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알렉산더가 열을 받는 거죠. 아,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그때 16살에서 20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혈기왕성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왕자였겠죠.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가서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 시기가 33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집트 미술이 따로 물론 계속 이어져 오지만 알렉산더가 자기 제국으로 이렇게 그리스를 이렇게 속박시켜 버린 거. 이 녹색 띠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정복하고 다녔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332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고 이름을 칭하면서 이집트 맨 위쪽에다가 자기 이름 딴 수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지역은 이렇게 다르지만 이 마케도니아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종주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종주국이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에서 주로 발전됐고 민주 정치가 시작이 됐죠. 이 그리스란 나라를 통해서 BC 600년, 그러니까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이집트가 이만큼이었다면 그리스는 매우 초반, 이 뒤에 있는 역사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예요.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BC 여기 보면은 600년 경에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332년에 그 마케도니아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대국이 되겠죠. 강대국이 된 상태에서 영세기, 예수 태어난 영세기쯤 돼서 그 이후에 지나가겠죠. 쭉 이어져 옵니다. 따로 로마를 볼게요. 로마는 312년, BC 312년에 로마 도로를 건설해요.
그래서 여기 이쯤에가 로마예요. 밑에 이쪽에. 그래서 이 로마는 그 로마 도로를 건설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뭐지 뭐 어떤 기술적 기하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러다가 BC 27세기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이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황제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러 원로원들의 합의를 거쳐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주제가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민주주의처럼 이어져 오다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강력한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이게 영세기를 또 지난 거예요. 이렇게 영세기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영세기가 지나가고 AD 79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폼페이 벽화 여러분 알고 있죠? 폼페이가 화산재에 덮이는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건이 기원 후 AD 79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AD 146년 이때 로마가 그리스를 합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이집트를 흡수했고 이 그리스는 로마에게 흡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332년에 이집트를 흡수했고 그 다음에 로마도 그리스를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는 이후에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이상적인 미에다가 사람들을 대제국을 통치해야 되니까 실용성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실용성까지 합친 미술을 발달해서 나중에 수로라든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콜로세움이라든지 그리고 왕의 얼굴과 신의 모습을 한 이상미를 가진 권위를 아주 높이려고 하는 전에 설명했죠. 초상조각. 이런 것들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을 할 거고요. 헬레니즘 시기는 선생님이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가 죽은 후부터 기원전 30년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하기까지의 300년간 로마가 이집트까지 다시 나중에는 내려가서 로마가 이제 다시 이제 그리스가 로마에 흡수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가 다시 내려가서 이집트가 아니고 로마가 다시 내려가서 자꾸 선생님 정신없이 얘기해서 미안해요. 로마가 이렇게 다시 이집트를 합쳐버려요. 그 시기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 로마 이후에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의 끝물이다. 그리스의 끝물이다. 그리스의 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끝물이지만 굉장히 예술이 발달했던 시기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여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저기 정복을 많이 했어요. 거의 인도 여기 위쪽까지 다 인도가 위쪽이 아니고 측면 쪽까지 거의 다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혹은 서방 지역에서 알렉산드로가 지나가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 하고요. 아주 뛰어난 왕이었지만 나중에 이거 정벌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동네가 자기가 없었던 동안에 쑥대밭이 돼 있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는 거죠. 자기 부하들이.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고 다니다가 얼마 있다가 막 파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열병이 난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한 5, 6일을 열이 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아마도 그 모기가 전염시키는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사실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살지 못했어요. 그 시기까지를 헬레니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고요. 밑에 보시면 그 이후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설명 이후로 아까 전이 아니고 저번 시간에 하던 조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궁금한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이집트, 그리스 전부 다 비례를 공부했죠. 비례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비례론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아는 것을 그리는 비례예요.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하지만 그리스는 어떨까요? 그리스는 규칙을 정해 놓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시기는 르네상스는 이 그리스의 비례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실적인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발전하는 거죠. 아까 그리스에서도 조각이 쭉 발전한 것처럼 그리스 조각 선생님이 발전했다고 얘기했죠.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요거 기억나죠? 그리스 조각이 이렇게 그리스 소년상을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설명했고요. 보시면 이 비례론에서도 그렇게 발달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 양식도 여러 개의 양식으로 나누는데요. 4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기하학적인 미술, BC 9세기에서 8세기, 동물과 인간을 단순화시켰고 되게 조금은 딱딱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아르카익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때는 엄격하고 절제되어서 그리스인지 이집트인지 헷갈리는 그런 조각상들이 발달을 합니다. 요 코우로스와 코레는 여자아이, 코우로스는 남자아이라고 하는데 청년과 소녀의 모습을 만들었고요. 이 당시에는 여성에게 옷을 입혀놨죠. 그러다가 헬레니즘 미술을 가고 고전주의 미술로 가면서 여성의 옷을 이렇게 탈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가려버리면은 평등하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름다움을 다 드러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의 누드화가 생겨납니다. 3기는 고전주의 미술이라고 해서 꽃이라고 해요. 그리스의 꽃. 그리스 미술과 건축의 전성기고 형식과 조화의 지상적인 인간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기, 아까 말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부터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같은 왜일까요? 전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이 흡수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리스의 식민지에서 나온 양식으로서 기원전 50년경에 제작된 라오코네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전주의 양식보다 연극적이고 과장되고 격렬하거나 강렬하고 여성 누드가 많이 제작되었다. 이 당시의 미술은 여러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따가지고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술이 발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기의 역동적인 라오콘상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다시 아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조각상 인체 볼게요. 그리스 미술은 그리스 본토 아까 말했던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리스 본토에 있으면 여기 가운데가 본토죠. 여기가 도리아라고 하고요. 도리아 지역. 이 해변가를 따라서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가운데가 도리아고요. 여기가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해서 도리아와 이오니아인들이 주축을 형성했고요. 폴리스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래서 여러 이집트와 근동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을 했고요.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할 정도로 인간을 중시했고요. 균형 있는 그리스 조각이 예술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회화는 도기화에 그린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적토기, 흑색상, 빨간색 톡인데 까만 색깔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적토기, 흑토기는 까만 색깔 배경이지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빨간색이다 라고 해서 적색상이라고 합니다. 조각상은 누드가 시작되었고요. 그리스에서 지덕체를 가진 이상적인 인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튼튼한 마음이 있으면 튼튼한 정신도 있고 그래서 그게 튼튼한 그 몸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의 지덕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의 꽃 아테네 그리스에서 생각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조각상 선생님이 빨리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비례론 조금만 해줄게요. 비례론이 뭐냐면은 이런 그리스와 이집트의 어떤 조각상들에는 비례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드라는 걸로 선생님이 대략 설명을 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아는 것을 그렸잖아요. 아는 것을 그렸고 그리스에서는 아는 것을 그리면서 조금 사실성을 첨가했어요. 사실성을 첨가하면서 콘트라포스트
사람이 약간 편안하게 서 있는 거, 삐딱다리 잡고 있는 거 있죠. 콘트라포스트. 그거를 더 표현했고요. 여기다가 나중에 르네상스를 가게 되면요. 정말 사실적인 사람의 육체를 해부하면서 생겨난 그런 어떤 사실적인 객관적인 사진과 같은 모습의 사람을 한번 표현해보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을 아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리스의 인체는 콘트라포스토를 적용을 하였다. 사람이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시선 절로 가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S자로 서 있는 모습. 무릎의 위치가 다르다는 건 삐딱다리를 집었다. 짝다리다 라는 거죠. 짝다리를 콘트라포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팔 보면은 이쪽 팔, 왼쪽 팔, 오른쪽 팔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 그리스는 이쪽 팔보다 이쪽 팔이 훨씬 길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팔이 길어지면 원숭이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쪽 팔은 약간 연출되는 팔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더 길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미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짧아 보이면 되게 사람이 없어 보인대요. 그래서 이쪽 팔은 짧아 보여야 되고 이쪽 팔은 살짝 길게 아주 조금 주먹 하나 길이 정도로 이쪽 팔보다 길게 해서 사람의 인체를 이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확대법을 썼고 단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집트의 발에서는 옆으로 봤잖아요. 그리스 볼 보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보고 있죠. 이렇게 단축법. 앞에서 봤을 때 단축법을 썼다는 이 단축법이 앞에서 보이는 대로 그린 걸 단축법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에는 제작적 비례, 즉 아는 것을 그리는 중세와 이집트의 그림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비례, 사실적인 사진처럼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런 특징, 비례론이라는 게 이집트부터 생겨서 그 이후에 그리스, 그리고 중세시대, 그리고 르네상스까지 이어진다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선생님이 그리스 건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숨 돌릴 새 없이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오늘 그리스를 끝낼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리스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 건축 볼게요. 그리스 건축은 세 가지의 양식으로 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미술은 여기 보시면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인데 인간 중심의 그리고 내세가 아닌 현세 중심의 미술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했다시피 그리스는 섬들이 있고 그 옆에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보여줬죠? 이렇게 물이 있고 살기가 편하고 기후가 아주 온화하면 사람들이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게 돼요.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아주 큰 대륙이었고요. 물도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기에는 사실 척박한 지역이었죠. 폐쇄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죠.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살아야 했고 큰 이 지역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종교에 의탁하리라 하는 것처럼 태양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여러 명의 신을 다 믿었죠. 살기가 편하니까요.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 못해서 왜 제우스의 아들인 또 누가 있어요? 헤라클레스 같은 것도 생겼고 인간과 신을 굉장히 이성화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그리스 본토인 도리아 그리고 섬들 및 소아시아 서해안의 이오니아인들이 주축을 형성되었고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도리아식의 기둥과 이오니아식의 기둥이 존재합니다. 폴리스를 중심으로 도시국가와 교육했고요. 이거 아까 했네요. 아까 했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건축 보겠습니다. 그리스 건축 양식은 아까 말했다시피 도리아 양식과 이오니아 양식이 있습니다. 도리아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본토에 있는 아주 그 당시의 표준 건축 구도였어요. 보면은 그냥 딱딱한 직선형의 형태로 여 위에 코니스 풀이 필요 없고 요거 전체를 박공이라고 할게요. 박공의 모양이 굉장히 이걸 전체를 박공이라고 해요. 박공의 모양이 굉장히 직선적이죠. 그런데 이오니아 양식은 해변가를 중심으로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동그랗게 말아놨죠.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여성적인이라고 할 곡선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코린트 양식은 이후에 로마 양식처럼 굳어졌는데요. 코린트는 헬레니즘 시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잖아요. 그때부터 생겨났대요. 그래서 꽃무늬라든지 이파리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컴포지트가 아니고 코린트식 여기 있네요. 꽃무늬라든지 막 이파리 무늬처럼 조금 더 자연적이고 좀 장식적인 것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린트식 여기는 기둥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화려했고 이오니아식도 이 부분, 조그만한 이 부분 있죠? 요게 이런 모양이었대요. 근데 기둥 자체는 코린트식은 이렇게 우리 밑에 이 부분 이 부분이 하나 더 있었고요. 이오니아식과 도리아식이 좀 거의 두 개가 비슷함에 비해서 코린트식은 조금 다르죠. 네, 그리고 도리아식에는 특징이 이렇게 배흘림 기둥이 있습니다. 배흘림 기둥이 있고요. 이 배흘림 기둥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 뭐 절이라든지 우리 궁궐 기둥에도 이렇게 배흘림 기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거는 착시교정 기법이죠. 착시교정. 선생님 이후에 그 조선시대 미술 하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그래서 건축의 양식은 세 개의 양식이 있고요. 이렇게 발전을 했다. 도리아식, 이오니아식은 거의 같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코린트 양식이 유행했다. 베를린 기둥,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 기둥 대신 여성 입상, 카리아티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성 입상을 만드는 걸 카리아티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그리스의 미술 양식은 거의 여기서 끝나고요. 이집트는 뛰어난 수학과 과학기술, 기하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철학자나 조각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는 장인과 기술자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개인주의, 이성중시 특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들이 있습니다. 피디아스, 폴리클레이토스, 프락시텔레스 이름을 기억하라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집트에서는 미술가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 사람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이었고 왕권 때문에도 그렇고 내세를 중시하는 미술 때문에도 그렇고 똑같이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그렸기 때문에 누가 잘 그리고 누가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미술가가 거론되지 않아요. 왜? 똑같은 법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정면성의 원리, 그리드를 이용하거나 종합주의 이런 걸 썼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스는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개개인 능력, 뭐 누구 장관이 일 잘한다더라, 어떤 수학자가 뭘 잘한다더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입소문이 난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 혹은 조각가의 위치가 굉장히 격상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게 그리스가 이집트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잠깐 보여주고 그리스를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서양 미술사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진다.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요. 고대는 인간을 물론 이집트는 신을 중시하고 내세를 중시했지만 이집트를 조금만 제외하고 그리스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중세는 또 똑같이 이집트에서 내세 중시했던 그리고 파라오, 태양신을 중시했던 것처럼 종교를 중시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보여줬던 딱딱하고 조금은 기하학적인 사람의 모습처럼 중세도 자유롭지 못하고 조금 더 딱딱한 모습의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르네상스죠. 르네상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랑 중세가 비슷하다면 그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집트 방송이 있었죠. 그 책을 읽어주는 남자 그거 방송에서 본 것처럼 중세 미술과 이집트 미술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스의 로마의 이 미술과 르네상스 미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요거에 대해서는 중세 하면서도 다시 로마 하면서도 다시 거론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업을 들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